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 이전에는 전혀 관심받지 못했던 문화 콘텐츠가 점점 더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나라. 며칠 전 한국인 여성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었던 저에게 한국은 너무나 깊이 탐구하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게 되었죠. 하지만 저와 함께 온 동료는 한국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 주최 측의 농간이며 차라리 중국인 작가가 받는 게 맞았을 거라는 고함을 지르고 있네요. 늦은 밤 한국의 지하철 안. 한국이 중국에 비하면 별 볼일 없고 허접한 나라라며 욕하는 외국인 남자의 모습을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 동료 작가인 에드워드가 한국의 지하철에서 왜 뜬금없이 한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 대고 분풀이를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전부 이야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할리우드 콘텐츠 에이전시에서 5년차 작가로 근무 중인 카일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콘텐츠 팀 직원들끼리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이 생겼는데요. 바로 한국 콘텐츠들입니다. 최근 유명 OTT 플랫폼에서 5억 달러라는 거금을 한국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한국 여성 작가가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도대체 한국 콘텐츠의 저력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런 걸까 궁금함이 넘쳐흘렀어요. 한국계 격리 직원에게 물어보니 5억 달러는 한국 기준으로 약 6천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5억 달러 투자가 엄청난 발표란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5억 달러 투자를 통해 30개 넘는 한국 콘텐츠 시리즈를 제작하고 그것을 90개국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이어서 발표했을 때는 놀라기보다는 불안했습니다. 할리우드가 한국 시장에 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이라도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건 아닌지. 저와 작가 동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온종일 이런 대화만 나눴습니다. 공부라도 해보자고 한국 드라마 시리즈와 소설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전날 밤을 꼬박 새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럴 게 아니라 한국에 직접 가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낸 건 콘텐츠 팀 전무인 에드워드였어요. 그는 콘텐츠 기획력과 제작 능력이 좋아 제작자로 참여한 드라마 시리즈가 연속 히트 중인 그야말로 능력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어서 작가팀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에드워드는 분명 능력자였지만 조금 엉뚱한 면도 많았어요. 일부러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어서 직접 경험한 바를 콘텐츠에 녹여냈죠. 스릴을 즐기는 변태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중에는 그의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도 많았죠. 그래도 에드워드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던 건 전부 실적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스릴을 찾아다니는 변태인지는 모르지만 에드워드는 한국 콘텐츠만의 자극적인 사건들을 눈여겨보았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에 미국보다 지켜야 할 법이나 규칙이 많은 동양의 나라에서 어떻게 저토록 자극적인 범죄 행각이나 사건을 상상해낼 수 있는 걸까? 그게 에드워드가 가진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궁금증을 찾지 못한 그는 곧장 인사팀 과장에게 한국 출장을 요청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인사팀에서는 반려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지만 에드워드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단번에 수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에드워드 다음으로 경력이 긴 저와 제 후배 작가인 제레미가 한국에 오게 되었죠. 한국으로 가는 긴 비행 중에도 우리는 한국 소설과 드라마를 정주행했습니다.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 보니 어느새 한국 상공위였어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의 작가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장면을 보며 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걱정도 컸는데 비행 내내 한숨도 안 자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에드워드 때문이었죠. 앞서 말했듯 그는 직접 위험으로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그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많았어요. 강도나 납치는 평범한 일상처럼 들릴 정도였습니다. 위험천만한 사건이고 분명 목숨까지 위험한 순간이지만 그 홀로 그런 위험에 뛰어드는 건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무조건 함께 움직여야 했고 낯선 나라에서 그를 따라다니다 어떤 위험에 처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입국장을 지나 공항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제레미는 그저 여행을 온 게 즐거운지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고 조금만 조심하자는 말을 하려고 헛기침을 하는 사이 옆에 에드워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에드워드는 저 멀리 택시 승강장으로 뛰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택시들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호객을 하지 않았어요. 휴대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장면을 드라마에서 봤기에 저도 얼른 앱을 열어 택시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 짧은 찰나도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어떤 택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얼른 그 택시로 향하다가 택시 기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멈춰섰습니다. 왼쪽 볼에 길고 커다란 흉터가 나 있었고 그건 분명 칼 때문에 생긴 상처처럼 보였거든요. 차 밖에 나와 서 있던 기사는 우리가 타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남은 담배를 마저 피웠어요. 에드워드가 굳이 이 택시를 고른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무서움 때문에 차마 뒤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앞 좌석에 탄 에드워드는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을 바라고 이 택시에 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발 도착지까지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빌었죠. 상황의 심각성을 여전히 모르는 제레미가 번역기를 켜서 목적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사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고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요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천만다행일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상황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사이 택시는 고속도로에 올랐고 에드워드는 자기 휴대폰의 번역기 앱을 켜서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앱에 입력하는 내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볼의 흉터는 칼에 맞아서 생긴 건지, 왜 칼에 맞은 건지, 혹시 지금도 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지 뭡니까? 저는 황급히 그를 말렸어요. 처음에 에드워드는 방해하지 말라며 제 손을 뿌리쳤지만 제가 지지 않고 계속 말리자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제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길 바라면서 택시 안을 살폈죠. 만에 하나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 찾기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택시 안은 깔끔했어요. 택시 기사의 면허 정보가 적힌 안내지가 뒷좌석 차창 위에 붙어 있었는데 안내지 사진 속 얼굴과 운전대를 잡은 기사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 말고는 전부 괜찮았습니다. 그 사이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카드를 내민 후 결제되는 금액을 확인도 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죠. 에드워드와 제레미도 따라 내리며 뻐근한 몸을 스트레칭했습니다. 아무런 근심이 없어 보이는 둘 때문에 기운이 빠졌지만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난 덕분에 기쁜 마음이 더 컸어요. 우리는 곧장 숙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서는 호텔을 잡아주려고 했는데 에드워드가 극구 반대했어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묵어야 한다며 고집을 피워댄 탓에 결국 숙소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찾았고 그 중에서도 에드워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한 곳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숙소는 정말 한국 현지인들이 살 법한 동네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좁은 골목을 계속 돌아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늦은 밤에 골목을 돌아다니는 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홈리스들 혹은 갱이라 이들에게 돈이나 금품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골목은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깔끔했어요. 길고양이들이 살쪄서 돌아다니는 걸 보니 친절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밥을 주는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로등이 전부 어제 새로 단 것처럼 밝아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이었고 경찰을 호출할 수 있는 벨도 설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기어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숙소에 다와가던 제레미가 갑자기 자기 주머니와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더니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하지 뭡니까? 저와 에드워드가 제레미의 가방을 함께 뒤졌지만 어디에도 휴대폰이 없었어요. 누군가 훔쳐간 것 같다고 제레미가 말했을 때 저는 경악했고 에드워드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상황을 마주한 것처럼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밝은 불빛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낯익은 자동차인 것 같아서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를 이곳에 내려줬던 택시였습니다. 에드워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그가 무슨 상상을 하는 건지 알고 싶지 않았지만 제 머리 안에서는 이미 불길한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레미의 휴대폰을 훔친 택시 기사가 나타나 더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죽고 싶지 않으면 차에 타라고 말할 것 같았죠. 다행히 그 상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볼에 흉터가 있는 기사가 맞았어요. 하지만 금품을 요구하거나 차에 타라고 하지는 않았죠. 대신 제레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번역기 앱에 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흘린 것 같다고, 돌려주려고, 이 동네를 계속 돌았는데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앱이 번역한 기사의 말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숙소로 돌아와 잠에 들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한 사건이 지금까지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안심하긴 일렀는데요. 오늘 만족하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 내일 무슨 기행을 벌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배가 고프니 한국 편의점에서 유명한 간식을 사 먹자는 제레미가 정말 얄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미리 연락해둔 미디어 제작사들, 출판사들과 미팅을 했어요. 작가들에게 드라마와 소설 제작 팁을 물었고 $5억 투자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편집자들과 작가팀 팀장에게 제작 중인 드라마와 책 이야기를 짧게 들었는데 충격적으로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도 아직 방영 전인 드라마 대본을 주기도 했는데요. 우리를 경쟁사로 여기며 경계하는 태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료로 생각하며 서로 고충을 터놓고 얘기했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려 했죠. 한국의 콘텐츠 제작 능력은 사건이나 스릴처럼 자극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동업하는 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가 만들고 있는 소설과 콘텐츠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다음 미팅지로 이동하기 전 에드워드는 작가들에게 받은 대본을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대본은 기업 기밀에 가까운 소중한 자료여서 신중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는 에드워드가 그것을 전부 보관하는 게 많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팀장인 그에게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믿고 대본을 건네주었습니다. 미팅은 저녁까지 이어져서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막차 시간이 가까워지는 저녁이었죠. 너무 지쳐서 밥 생각도 없던 우리는 얼른 숙소로 돌아가자며 지하철에 탔습니다. 오늘 내내 우리가 탔던 2호선이었는데 지하철조차 깔끔하고 잘 관리된 걸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플랫폼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문득 에드워드의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에드워드는 가방을 메고 있지 않았어요. 섬뜩해진 저는 에드워드에게 가방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그는 깜박했다는 표정으로 지하철에 두고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깜빡한 게 아니라 일부러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이었죠. 눈앞이 캄캄해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레미가 우리 앞을 지나가는 지하철 역사 직원을 발견했고 얼른 뛰어가 도움을 청했어요. 그때 처음 제레미와 함께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 직원은 우리가 탔던 지하철 번호를 기억하냐고 물었고 마침 저는 각 열차마다 특정한 번호가 써 있는 걸 신기하게 생각해 휴대폰으로 그 번호를 찍어두었습니다. 번호를 확인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건 직원은 마침 지금 오는 지하철이 그 열차라면서 함께 타서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리면 안 됩니다. 영영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들고 있는 가방도 소매치기 하는 미국 지하철에서 짐을 놓고 내리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가 그 사고를 쳐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자 마지막 무리수를 둔 겁니다. 당장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함께 미팅했던 회사에 무더기 고소를 당할 일만 남은 것 같아 막막했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열차 끝칸에 올랐습니다. 직원과 함께 천천히 앞쪽 칸으로 이동했어요. 외국인 3명이 지하철 직원을 따라가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았죠. 민망하지는 않았고 그저 가방이 그 자리에 있길 바랐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을 바라고 그런 거냐고 묻자 에드워드는 분명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답했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렇게 열차 맨 앞칸에 다다랐을 때 어딘가 익숙한 가방 하나가 보였어요. 의자 위 선반에 다소곳이 올려져 있던 가방은 분명 에드워드의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와 제레미 그리고 영무원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얼른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고 그 안에 미팅에서 받은 대본이 모두 그대로 들어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분명 가방을 열차 바닥에 내려두었다고 말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노벨 문학상도 받고 대규모 투자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매일 일어나는 나라인 줄 알고 왔더니 허접하기 그지없는 나라라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만약 중국이었다면 이게 진작에 사라졌을 텐데 이게 뭐냐면서 노벨 문학상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받았어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무원은 뭐가 문제냐는 얼굴로 저와 제레미를 바라보았죠. 제발 가져가 달라는 식으로 바닥에 내팽개쳐 둔 가방이었는데 한국 지하철 승객들은 친절하게도 선반 위에 올려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다른 직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자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굴었죠. 에드워드의 말처럼 중국이었다면 그 가방을 영영 찾을 수 없었을 거라고 중국에 출장 근무를 간 적 있는 동료가 말해주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벌이고도 아무런 사건도 겪지 않은 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치안이 궁금해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저와 제레미는 에드워드의 기행을 인사팀장에게 보고했고 에드워드는 퇴직 처리되었어요. 처음에는 에드워드가 사라져서 작가팀의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고 배웠던 협동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동료들과 일을 해나가니 점차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때보다
더 높은 성과입니다. 지금도 저는 대본을 건네주었던 한국의 작가들과 종종 연락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치안과 시민의식을 사내 커뮤니티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고 다닐 정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국 분들과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무인 직장 상사 때문에 한국 출장 중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뻔했는데도 한국의 안전한 치안 수준과 시민의식의 도움 속에서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서울 소재의 모 대학, 성대한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표정의 학생들과 학부모. 그 사이로 벌써 친해진 친구들끼리 모여 사진을 찍고 있네요.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 유학생들도 많이 보입니다. 영국에서 온 유학생 크리스틴과 그녀의 중국인 친구 샤오샤도 사진을 찍고 있고요. 활짝 웃는 크리스틴과 달리 샤오샤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어디선가 쾅 하는 굉음도 들렸죠. 샤오샤는 사색이 되어서는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미개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며 욕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샤오샤의 다급한 뜀박질은 크리스틴의 한마디 말 때문에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의 눈이 샤오샤에게 향하네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샤오샤는 그저 고개 숙이면서 사과만 합니다. 도대체 샤오샤는 왜 도망친 것일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버드에 다니는 샤오샤라고 해요. 다들 하버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름을 아는 대학에 다닌다는 건 언제나 저희 큰 자랑거리죠. 제 고향인 중국에 계신 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셔요. 하지만 하버드에서 보낸 시간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절하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과제와 시험을 준비하느라 잠들지 못했고 하버드에 입학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치안이 저를 너무나 괴롭게 했습니다. 중국은 학교 보안이 무척 철저합니다. 밤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평화로운 곳에서 살다 미국으로 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겐 하버드를 다녀야 할 너무 큰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둘도 없는 친구로 지냈던 크리스틴이 그 이유입니다. 크리스틴은 제가 영국에서 어학연수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친해진 친구입니다. 크리스틴이 살던 마을은 너무 작아서 마트에 가기 위해서는 1시간 넘게 버스를 타야 했죠. 그래서 크리스틴은 어른이 되면 꼭 영국 중심 도시 혹은 미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것. 우리는 많이 노력했고 둘 모두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어요.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에 크리스틴과 갈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틴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저보다 성적이 높았지만 입학 결정을 해야 하는 마지막 날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눈여겨 살펴본 적 없었습니다. 그냥 일본 근처에 있는 소국이라고 여겼거든요. 크리스틴 때문에 알아보니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유명한 국가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버드라는 대학과 고작 그런 것과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크리스틴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수업을 들으며 매일 크리스틴을 떠올렸습니다. 영어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을 그녀의 목까지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복잡하고 지저분한 도시 환경. 매일 밤마다 사건이 일어나는 치안 상태 속에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방학에 접어든 상태였고 크리스틴은 저를 한국에 초대하고 싶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일을 보자마자 활짝 웃음이 지어졌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문득 한국이 궁금해진 저는 곧장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검색하니 너무나 안 좋은 뉴스만 가득했습니다. 칼부림 테러가 일어났다거나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거나 범죄자가 경찰을 폭행하고 도망쳤다는 뉴스들이었죠. 어쩌면 미국보다 더 위험하고 미개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 기사에는 한국의 치안이 세계 1위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서로 상반되는 정보 속에서 조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크리스틴을 보고 그녀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알고 싶었기에 곧장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크리스틴은 제가 입은 후드티에 그려진 하버드 대학교 로고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흘렸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크리스틴이 급히 눈물을 닦고 간만에 친구를 봐서 그랬다고 둘러댔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길래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난 걸까요? 아직 다 보지도 못했지만 저는 한국이 미워졌습니다. 그렇게 경계심이 가득해진 채 숙소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어요. 크리스틴은 공항에서 버스를 찾는 게 익숙하지 않은지
길을 헤맸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한국말을 쓰지 못해 엉뚱한 결과만 나왔어요.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갑자기 크리스틴이 어디론가 홀로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자에게 향하고 있었죠. 남자는 너무나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상태인 듯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바로는 그런 사람에게 길을 물어도 답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오히려 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틴을 말리려고 황급히 그녀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남자는 크리스틴이 서툰 한국말로 질문을 하자 너무나 밝은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또박또박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동안 피고 있던 담배는 등 뒤로 숨겨 크리스틴과 저에게 연기가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남자가 알려준 버스를 탈 때도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태평하게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한가득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자세히 보니 버스 안에 탄 사람들 대부분이 편한 자세로 잠을 청하거나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노트북을 꺼내 일을 하는 중이었고 누군가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지품 소매치기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타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트북과 책을 훔치는 경우가 많아서 대중교통을 탈 때는 가방을 꼭 앞으로 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숙소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소란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숙소는 크리스틴 대학 근처였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는 시끄러운 술집이 많았죠. 저는 미국 술집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를 크리스틴에게 말했고 크리스틴은 경악을 하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배가 고파진 우리는 숙소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저는 거기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근처에도 비슷한 형태의 가게가 많았습니다. 바쁜 시험 기간이면 거기서 값싼 빵을 사 끼니를 때웠죠. 그런데 한국의 편의점은 작고 어두운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규모가 컸고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도 다양했죠. 한국의 편의점은 다양한 식품들을 사서 곧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에 가까웠습니다. 라면 같은 간단 조리 식품은 물론 차이나타운의 딤섬을 떠올리게 하는 잘 만든 만두까지. 왜 여태껏 이런 걸 몰랐을까 의아했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곧바로 조리할 수 있었고 모두 무료였죠. 미국 편의점에서는 컵누들에 부어 먹을 온수를 사기 위해 돈을 내야 했습니다. 편의점 안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크리스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거짓말 치지 말라며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다를 떨다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다양한 라면의 종류와 깊고 진한 맛에 감탄하며 테이블 옆 유리창으로 건너편 술집을 보았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은 술집은 화려한 조명을 튼 채 영업하고 있었죠. 미국의 지하 술집과 정말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기서 사건이 발생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시끄러운 음악을 듣다 감정이 격해져 시비가 붙는 건 미국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기사에서 본 미개한 한국의 모습이 실제라면 그런 일이 무조건 벌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상은 꼭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술집 쪽에서 괴성이 들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고 이윽고 가게 안에서 폭약이 터지는 듯한 연기와 불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총을 쏜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 살며 총기 난사를 직접 경험한 적은 없었지만 총소리를 멀리서 들었을 때의 불안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총을 가질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마저도 이미 물 건너갔다는 절망감 속에서 저는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헐레벌떡 뛰고 있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술집 쪽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얼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황당하다는 웃음을 지으며 저를 뒤따라온 크리스틴과 누군가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는 술집 손님들이 보였어요. 생일 축하 이벤트라고 크리스틴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던 건 가게에서 틀어놓은 생일 축하 음악에 맞춰 박수를 쳐주기 위해서였고 제가 봤던 불꽃은 생일을 맞은 손님에게만 해주는 폭죽 서비스였죠. 직원들이 자그마한 폭죽을 케이크와 술병에 꽂아 손님의 테이블 주변에서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크리스틴은 저를 계속 놀렸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한국이 치안일위 국가라는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죠. 저도 이미 본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말고 제가 봤던 사건 사고 기사를 들이밀자 크리스틴은 정말 이따금 발생하는 일이고 경찰이 잘 제 앞에 끝내니 안심하라고 했어요. 이런저런 수다를 나누다 늦게 잠들었고 마침내 크리스틴이 다니는 학교 입학식이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제게 한국 대학의 입학식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어 저를 한국으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틴의 대학 시설은 대부분이 최신식이었거든요. 잘 가꾸어진 잔디밭,
최신 시설물로 정비된 기숙사, 도서를 전자책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는 터치스크린과 정돈된 강의실은 하버드의 낙후된 설비들과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하버드 학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고급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입학식을 진행하는 강당도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축하 화환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꽃다발이 입구 양옆으로 가득했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학교를 노리는 범죄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미국에서는 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는 날마다 꼭 무장 경찰을 학교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의 학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학교 시설물에 쓸 돈을 이런 곳에 조금이라도 투자하면 훨씬 안전할 텐데. 입학식이 열리는 강당은 무방비하게 모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혹시나 범죄가 발생해서 강당 안에 갇히거나 피해를 입으면 어쩌지 걱정했어요. 입학식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고 강당 안에 사람들이 점차 많아질수록 그런 불안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즐거워하는 크리스틴 옆이라 티는 내지 못했지만 손이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러다 뒤에 서 있던 한국 남학생과 부딪혔습니다. 남학생은 일행을 기다리는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공항에서 담배를 피던 남자처럼 표정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공손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무표정한 건지 화가 난 건지 혹은 예의 바른 건지 확확 바뀌는 표정 때문에 당황하면서도 미국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친절함에 감동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비명 소리가 이어졌죠. 드디어 일이 벌어졌구나.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죽긴 싫었어요. 학교 대상 범죄가 많아지다 보니 대학에서도 범죄 대피 요령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것을 아직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감싼 채 사람들 사이를 밀치며 최대한 빠르게 출구로 나갔어요. 그 사이에도 굉음은 계속 들렸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도 더욱 커졌죠. 한국 같은 소국에서는 죽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질끈 감은 눈을 떴을 때 저는 강당 밖으로 뛰쳐나온 상태였습니다.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크리스틴이었습니다. 얼른 뒤를 돌아보았는데 크리스틴은 얼굴이 새빨갛게 변한 채 푸아 웃음을 터뜨리며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당 중앙으로 큰 북과 트럼펫을 연주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제가 들은 쾅 하는 소리는 입학식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명처럼 높은 환호를 지르고 있었죠.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니 안심하라고 크리스틴은 계속 말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차가워 보이긴 하지만 그건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무표정한 것일 뿐이라고. 크리스틴의 말처럼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였어요. 하버드 근처 번화가에는 늘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차가 상주하는 거리도 있었습니다. 노숙자나 마약쟁이가 질비한거리는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음습한 기운이 느껴졌죠. 하지만 서울의 번화가는 달랐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2주 동안 저는 크리스틴과 서울의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무장 경찰이 없는데도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죠. 이제 생각해보니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 술집으로 가득한 거리를 무사히 걸어 숙소에 도착한 것 역시 미국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결 편한 마음으로 살펴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안일위 나라라는 뉴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할 땐 주로 버스를 탔는데 지하철만큼 버스도 노선이 촘촘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도착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정류장에 도착했고 청결했습니다. 하버드가 위치한 보스턴의 붐비는 지하철과 끝없는 교통체증과는 대조적이었죠. 문득 크리스틴이 왜 저를 보고 울었는지도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결국 크리스틴과 편의점 바깥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은 민망한 듯 웃음을 터뜨렸죠. 이 정도면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냐며 제 어깨를 토닥였고요. 사실 크리스틴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낯선 외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것을 알기 전 한국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크리스틴은 하버드에 가지 못한 걸 죽도록 후회할까 봐 불안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불안을 완전히 내려놓은 지금 하버드 로고가 그려진 옷을 입고 공항에 나타난 저를 보니 옛날에 자신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크리스틴이 하버드에 오지 않은 건 실수라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설득해 하버드로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넘겨 싶었죠. 하지만 오히려 제가 크리스틴에게 설득당해버리고 말았네요. 크리스틴과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한 저녁, 저는 한 학기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크리스틴과 한국에 남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곧장 대학 교수님께 메일을 드렸습니다. 교수님들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신 듯 흔쾌히 제 결정에 따라주셨습니다. 한국을 미개한 소국이라 무시하던 중국 출신 하버드생 샤오샤와 과감한 한국행을 선택한 영국인 크리스틴은 지금 한국 국토 종주를 하고 있다는데요. 서울과 전혀 다른 풍경을 찾을 때마다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늦게 골목을 걸어도 무섭지 않은 나라 한국. 치안과 국민 수준 모두 높은 한국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